언제나 비밀은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우리가 가장 예측하지 못한 때에 찾아오죠. 저는 혜린입니다. 오랜 아픔 끝에 찾은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그날의 기록입니다.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차가웠다. 부시를 가로지르는 바람은 높은 빌딩 사이를 휘돌며 사람들의 옷깃을 파고들었다. 나는 코트를 단단히 여미며 앞에서 뛰어다니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내 인생의 따스한 빛과도 같은 아이였다. 민준은 그 추운 겨울날에도 밝고 명랑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태준의 어머니, 한 여사가 나와 민준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한 여사의 집은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저택이었다. 처음 초대받은 자리라 마음이 무거웠다. 한 여사는 나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같은 미혼모가 그녀의 유일한 아들과 함께하는 것을 그녀가 쉽게 받아들일 리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준의 진심 어린 태도 덕분에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저택 앞에 도착하자마자 중문이 열리며 한 여사가 나타났다. 그녀는 푸른 비대 한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차분해 보였지만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히 날 꿰뚫어 보는 듯했다. 들어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한 듯 차가웠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안정시키며 인사했다. 저녁 식탁은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다. 갈비찜, 김치찌개, 떡국 등 전통 한식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다. 민주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젓가락을 들고 어색하지만 예의 바르게 말했다. 할머니, 밥이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한 여사는 민준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런, 정말 착하구나. 태준이 어릴 때와 닮은 구석도 많네. 그녀의 말에 가슴이 조금 놓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다. 마치 내 속마음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식사는 평온하게 진행되었다. 주제는 크리스마스 계획, 태준의 사업 이야기, 그리고 민준의 귀여운 일화였다. 나는 대화를 이어가려고 애썼지만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태준은 평소에 비해 말수가 적었고 그 역시 뭔가 불편함을 느끼는 듯 보였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민준은 거실로 나가 한 여사가 준비해준 장난감을 가지고 물기 시작했다. 나는 잠시 안도하며 물잔을 들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여사가 갑작스러운 질문을 던졌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진실을 말해줄래요? 그녀의 질문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시간마저 멈춘 것 같았다. 태준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한 여사는 변함없는 목소리와 눈빛으로 나를 응시했다. 나는 물잔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거실에서 놀고 있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 아이의 순수한 얼굴, 그리고 우빈과 똑같이 생긴 눈동자가 나를 찔렀다. 우빈이에요. 정우빈이 민준의 아버지입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하게 들릴 정도로 낮고 진지했다. 순간 한 여사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다. 그녀는 침묵하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정무빈. 우빈이라니.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다. 그 아이는 태준의 이복 동생이야. 같은 아버지를 둔.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믿기 힘든 사실이 내 앞에 놓여 있었다. 우빈이 태준의 동생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나는 겸악한 얼굴로 태준을 바라보았다. 태준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난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절대 숨기지 않았을 거예요. 믿어주세요. 나는 간절히 말했다.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는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리며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한 여사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바깥을 내다보며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우비는 내가 충분히 지켜주지 못한 아이다. 그래서 항상 미안했어. 그런데 그 아이가 남긴 유일한 증거가 민준이라니? 정말 아이러니구나. 나는 그녀의 말에 무거운 죄책감을 느꼈다. 어머니, 이 사실을 숨긴 건 민준이 상처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원한 건 그 아이가 사랑받는 거였어요. 한 여사는 돌아서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너무 많은 것을 담당하려 했구나. 하지만 이건 이제 우리 모두의 문제야. 태준과 내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날 밤 나는 민준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는 내 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우빈과의 지난 날을 떠올렸다. 그의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 짧은 시간이 내 머릿속에 선명히 그려졌다. 우빈과의 기억이 점점 선명해지며 나는 그와 나눴던 대화들, 그가 했던 약속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태준이 지금 느끼고 있을 충격과 혼란이 얼마나 클지 깨달았다. 이제 나는 그와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다.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진실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 믿음,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시험이었다. 아버지, 윤병우는 술과 폭력에 중독된 사람이었다. 나는 한때 그가 다른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항상 술에 취해 있고 화가 난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직장에서 해고된 후 더욱 망가져갔다. 술병이 그의 유일한 위로가 되었고 그는 그 분노를 항상 나에게 풀었다. 밤이 되면 어머니가 식당에서 야근을 하는 동안 나는 집에 홀로 남았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들어와 거친 말을 내뱉거나 갑작스럽게 화를 냈다. 그의 눈빛은 공허하고 차가웠으며 마치 내가 그의 분노를 담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물건이라도 된 듯했다. 어머니는 나를 지키기 위해 애쓰셨다. 그녀는 집안일과 일을 병행하며 우리를 돌봤지만 그녀 자신도 아버지의 폭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떠날 용기가 없으셨다. 내가 왜 떠나지 않느냐고 물으면 그녀는 항상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혜린아, 엄마가 떠나면 우리 둘이 어떻게 살아가겠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속이 뒤틀렸다. 어머니의 사랑은 분명했지만 그녀의 두려움이 우리를 이 지옥에 가둬두고 있었다. 내가 16살이 되던 해 겨울, 모든 것이 폭발했다. 그날 밤 나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불이 꺼져 있었고 아버지는 이미 술에 취해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내가 들어서는 순간 그의 화가 폭발했다. 학교는 다녀서 뭐 하려고? 그는 술병을 내던지며 고함쳤다. 넌 그저 먹고 자는 기생충일 뿐이야? 내가 널 왜 키우는지 모르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술에 취했을 때는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큰일이 날 걸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나를 세게 때렸다. 나는 바닥으로 넘어졌고 뺨이 화끈거렸다. 지금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그는 고함쳤다. 나는 울지 않았다. 벌써 몇 년 동안 눈물을 참는 법을 배웠다. 대신 조용히 일어나 문을 열고 집을 나섰다. 바깥은 한겨울의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나는 그것이 차갑다고 느낄 여유도 없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발길이 닿는 대로 걷다 보니 동네를 벗어나 어느 낡은 창고에 이르렀다. 창고 앞 처마 아래에서 몸을 웅크리고 밤을 보냈다. 차가운 바람이 피부를 스쳤고 하늘에는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며 하늘을 바라봤다. 나는 결심했다. 내가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다음 날 아침 나는 학교로 갔다. 얼굴에 멍이 든 채 교실에 들어섰을 때 친구들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몇몇 친구는 작은 목소리로 수근거렸고 어떤 아이들은 연민 섞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그 시선들은 나를 더 수치스럽게 만들 뿐이었다. 담임 선생님은 내 얼굴을 보고 잠시 멈췄다. 그녀는 뭔가를 말하려는 듯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녀도 내가 겪고 있는 일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던 걸 것이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이곳에서 나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스스로 내 삶을 바꿔야만 했다. 그날 이후 나는 졸업과 동시에 이곳을 떠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날 이후 나는 집에서 최대한 조용히 지냈다.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는 방 안에 틀어박혀 그가 지나가길 기다렸다. 밤마다 그는 술에 취해 폭언을 했고 때로는 물건을 부수기도 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다. 어머니는 나를 보며 가끔 눈물을 흘리셨다. 그녀는 항상 조용히 말하곤 했다. 캐리나, 조금만 더 참자. 내가 공부를 잘해서 졸업하면 너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야. 그 말은 내 유일한 희망이자 동기였다. 나는 학교에서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방과 후에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전단지를 나누고 가끔은 동네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쳤다. 벌이는 적었지만 나는 조금씩 돈을 모았다. 나는 내 자유를 위한 계획을 세웠다. 졸업 후 나는 이 도시를 떠나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내가 꿈꾸는 삶은 여기와 다를 것이다. 내가 느꼈던 그 한겨울의 추위, 그리고 아버지의 분노로부터 도망치던 그 밤은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동시에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결코 그 어둠 속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졸업식이 끝난 그 다음 날, 나는 짐을 싸고 서울을 떠났다. 어디로 갈지 뚜렷한 계획은 없었지만 더 이상 과거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내 손에는 몇 년간 아르바이트로 모은 적은 돈과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기차를 타고 울산에 도착했을 때 나는 낯선 공기와 새롭게 시작된 자유에 마음이 설렜다. 울산은 서울보다 조용하고 한적한 도시였다. 높은 빌딩들 대신 작은 공장들과 공단이 이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바쁘지만 친근한 분위기를 풍겼다. 나는 곧바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집세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에 쉬고 있을 시간은 없었다. 운이 좋게도 나는 한식품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공장은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었고 직원 대부분은 나처럼 젊은 나이의 여성들이었다. 내 업무는 식재료를 포장하고 선별하는 일이었는데 단순하면서도 체력 소모가 컸다. 하루 10시간 이상 서서 일하는 날이 많았고 공장의 기계 소음과 땀 냄새에 적응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적어도 이곳은 집에서 맞닥뜨리던 두려움이 없는 곳이었다. 공장에서 돌아오면 나는 작은 원룸에 누워 몸을 쭉 펴고 하루를 정리했다. 내게는 그 작은 공간이 천국 같았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은 항상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공장에는 내가 견뎌야 할 또 다른 종류의 갈등이 존재했다. 한 번은 공장 내에서 사용하는 값비싼 식재료 몇 박스가 사라진 일이 있었다. 그 일이 있은 후 관리자가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그의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이 재료들 내가 가져간 거 아니야?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우리가 내 방을 조사하기 전에 그냥 자백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러면 이번 한 번은 봐줄 수도 있어? 그의 말에 분노와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순간 떠올랐다. 내가 예전 같았다면 아마 침묵하며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관리자의 사무실을 나와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 밤마다 사건이 일어난 날의 상황을 떠올리며 단서를 찾으려 애썼다. 그리고 결국 나는 공장 내 CCTV가 있는 것을 떠올렸다. 다음 날 나는 관리자를 찾아가 말했다. CCTV를 확인해 주세요. 제가 무죄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나의 요청을 무시하려 했지만 내 단호한 태도에 결국 CCTV 영상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내가 아닌 다른 직원이 재료를 훔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보셨죠?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자는 머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 착각했나 보다. 그가 사과했지만 나는 그의 태도에서 진정한 단섬은 느낄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을 지켰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스스로에게 놀라움을 느꼈다. 예전에 나는 두려움에 침묵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럴 수 없었다. 나는 나를 믿었고 진실을 찾기 위해 행동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공장에서의 일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나는 점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동료들도 나를 더 신뢰하게 되었고 나는 그들과 조금씩 가까워졌다. 작은 원룸에서 홀로 지내는 밤에도 이제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불안에 시달리지 않았다. 울산에서의 삶은 고단했지만 나에게 있어 그것은 한 걸음 더 강해지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과정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으로 나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아직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멀리 나아가야 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그때부터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울산에서의 시간이 익숙해질 무렵 나는 우연히 부산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공장 일을 마치고 주말마다 부산으로 떠나는 작은 여행은 내 삶의 소소한 즐거움이었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에서 나는 마침내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선사해 줄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다. 나는 부산의 작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때 우빈이 내 옆자리에 앉았다. 그는 높이 쌓인 서류 더미와 함께 커피를 주문하며 바삐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그의 얼굴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우연히 그의 서류가 바닥에 떨어지자 나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주워주었다. 감사합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했다. 요즘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네요. 짧은 대화로 시작된 그 만남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는 나에게 그의 삶과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빈은 물류회사에서 일하며 늘 바쁘지만 그 바쁨 속에서도 삶의 작은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나에게 혜린 씨도 여유를 찾을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는 내 마음을 울렸다. 나 자신조차 잊고 있던 꿈과 희망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점점 더 자주 만났고 나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다. 우리는 1년 동안 함께했다. 그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우빈은 나를 언제나 따뜻하게 대하며 내 삶에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그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항상 진심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옆에서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그의 목소리는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내가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준 사람이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게 될 준비를 하게 되었다.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다. 그는 나를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 말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와 함께 우리의 아이를 맞이할 날을 기다리며 새롭게 펼쳐질 미래를 꿈꾸었다. 하지만 삶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그날은 내 생일이었다. 우빈은 내게 저녁에 특별한 선물이 있을 거야 라며 서둘러 집을 나섰다. 나는 그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를 상상하며 행복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늦은 저녁 내 전화가 울렸다. 그것은 경찰이었다. 우빈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그의 목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나의 전부였고 나의 희망이었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나버린 것이다.
우빈이 떠난 후 나는 단순히 슬픔만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들과도 마주해야 했다. 그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나는 그가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 큰 빚을 보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선한 마음이 결국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돌아온 것이다. 나는 혼자였다.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그리고 매달 갚아야 할 빚더미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다. 나는 울 시간이 없었다. 우빈이 남긴 것은 그의 사랑과 함께 그 사랑을 지켜내기 위한 책임이었다. 나는 집을 줄이고 가능한 한적은 돈으로 생활하며 빚을 갚기 시작했다. 동시에 나는 뱃속의 아이를 위해 강해져야 했다. 때때로 너무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는 우빈이 내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혜린, 넌 정말로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 그 말은 나에게 힘이 되었다. 나는 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곧 태어날 우리 아이를 위해 다시 일어섰다. 우빈의 부재는 내 삶에 커다란 구멍을 남겼지만 나는 그의 사랑을 통해 배운 것을 잊지 않았다. 나는 강해져야 했고 우리 아이에게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주어야 했다. 그렇게 나는 다시 한번 삶의 방향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우빈이 떠난 뒤 내 삶은 끝없는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어둠 속에서도 내게 작은 빛이 찾아왔다. 민준이었다. 그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다. 우빈의 흔적이자 나의 새로운 시작이 될 아이가 내 품에 있었다. 그의 눈은 우빈을 닮았지만 그의 웃음은 나를 닮았다. 그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을 꼭 쥘 때마다 나는 결심했다. 민준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 서울로 이사한 것도 그 결심의 연장이었다. 울산에서는 더 이상 내가 나아갈 길을 찾기 어려웠다. 빚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불안정했다. 서울로 가면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민준을 안고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서울에 도착한 뒤 나는 밤낮으로 일을 찾아다녔다. 아이를 돌봐야 했기에 유연한 근무 시간이 필요한 곳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강남에 위치한 한 고급 패션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곳은 나에게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화려한 조명 아래 진열된 고가의 명품 가방, 드레스, 신발들이 고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처음엔 그 화려함에 압도되었지만 곧 일을 배우고 적응하기 시작했다.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고 상품을 추천하며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 도와드릴 것이 있으신가요? 라는 인사말이 이제는 내 일상이 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한태준을 만났다. 그는 매장의 단골 손님이었다. 매주 한 번씩 점잔을 맞추러 오거나 가끔은 부모님께 선물할 물건을 고르러 왔다. 그의 첫인상은 매력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그의 따뜻한 태도였다. 혜린 씨, 그는 어느 날 내가 명찰을 단 것을 보고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항상 웃으면서 일하시네요. 그런 에너지가 보기 좋아요. 그 말은 내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웃는 것이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 말을 듣고 나니 내 미소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 힘이 났다. 그는 매번 매장에 올 때마다 나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곤 했다. 처음엔 단순한 업무적인 대화였지만 점점 그의 대화는 더 개인적인 질문으로 변했다. 민준이 몇 살이에요? 요즘은 어떤 걸 꿈꾸고 계세요? 그는 나의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우빈과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고 나는 또다시 상처받을 용기가 없었다. 모든 것이 변한 건 어느 날 민준이 매장에 함께 온 날이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출근해야 했다. 민준은 나의 곁에 얌전히 앉아 있었지만 태준이 매장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 귀여운 친구는 누구죠? 태준이 웃으며 다가와 민준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민준은 태준에게 활짝 웃으며 말했다. 저는 민준이에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태준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추며 말했다. 나는 태준이야. 오늘부터 우리 친구할까? 그 순간부터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금세 친해졌다. 태준은 민준에게 진심으로 다가갔고 민준 역시 그를 따랐다. 그들의 대화를 보며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태준은 더 자주 매장에 들렀다. 민준과 놀아주기도 하고 나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짧은 대화를 나누곤 했다. 그의 행동은 강요가 없었고 그의 관심은 부담스럽지 않았다. 그는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것처럼 보였다. 그의 진심은 결국 내 마음을 조금씩 열게 만들었다. 한 번은 그가 말했다. 혜린 씨, 당신은 충분히 힘든 시간을 겪었어요. 이제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의 말은 마치 과거의 우빈이 내게 했던 말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희망처럼 들렸다. 나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다. 태준은 나에게 두려움 대신 신뢰를, 상처 대신 치유를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민준에게는 따뜻한 어른이 되어 주었다. 나는 여전히 사랑을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다시 살아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서울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태준과의 만남은 나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태준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졌다. 그는 나와 민준을 위해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나는 그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어느 날 태준은 나에게 말했다. 혜린, 우리 결혼하자. 민준이와 함께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나는 행복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내 과거와 우빈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사실이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태준의 사랑은 그런 걱정을 잠시 잊게 할 만큼 따뜻했다. 그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민준의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제안했다. 나는 내심 불안했지만 그의 확고한 의지에 마음을 열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태준과 나는 민준의 할머니, 한 여사의 집을 방문했다. 그날 저녁 여사는 우아한 한복을 입고 우리를 맞이했다. 집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나는 내면 깊숙이 이상한 불안을 느꼈다. 특히 여사가 민준을 보는 눈빛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처음에는 평온했다. 민준은 여사의 무릎 위에서 장난스럽게 웃었고 태준은 그런 민준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행복함과 함께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긴장이 터져나오는 순간이 왔다. 혜린 씨, 한 여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준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그 질문은 마치 칼날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답을 망설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다. 정무빈입니다. 그 순간 방 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한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천천히 말했다. 정우빈은 태준의 이복 동생이에요. 그 말은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우빈이 태준과 형제라니? 내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내가 알고 있던 우빈은 항상 가족에 대해 말을 아꼈고 나는 그의 과거를 깊이 파헤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 숨겨진 진실이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었다. 태준은 잠시 멍하니 앉아있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약간의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잠시만요.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내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방을 나섰다. 그의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와 함께 멀어져 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혜린 씨, 한 여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당신을 탓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해하실 거라 믿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로 몰랐습니다. 우빈이 태준의 동생이라는 걸 알았다면
저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민준은 우빈의 마지막 흔적이에요. 그리고 태준은 민준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진실은 그에게도, 당신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 태준은 연락을 끊었다. 나는 그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그의 침묵이 너무나도 아프게 느껴졌다. 민준은 그가 왜 우리를 보러 오지 않는지 물으며 울음을 터뜨리곤 했다. 나는 민준에게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말했지만 내 스스로도 그것을 확신할 수 없었다. 몇 주가 지났지만 태준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나는 그의 결정을 존중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내내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태준이 떠난 뒤 나는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가 나와 민준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면서도 그가 우리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나를 짓눌렀다. 민준은 태준의 부재를 이해하지 못했고 내일 아빠는 언제 와? 라고 물었다. 그의 순수한 질문은 나를 더욱 아프게 했다. 그런 날들이 몇 주간 이어졌다. 나는 그의 결점을 기다리며 내 자신을 다독였다. 한편으로는 태준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우빈과의 관계가 밝혀지면서 그가 느꼈을 충격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모든 이해에도 불구하고 나는 태준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랐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태준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문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확고해 보였다. 혜린,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는 분명해졌어요. 나는 당신과 민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나를 안으며 속삭였다. 우빈이 나의 동생이었다는 사실은 바꿀 수 없지만 당신과 민준을 사랑하는 내 마음도 바꿀 수 없어요. 나는 민준의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어요. 그 순간 나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은 내 마음속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태준이 결혼에 대한 결심을 밝힌 뒤 우리는 민준의 할머니를 다시 만났다. 처음에 반대했던 그녀는 태준의 결단과 사랑을 보고 생각을 바꿨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은 우빈이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그리고 태준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나도 두 사람을 지지할 거야. 그녀의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의 지지는 우리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만들어 주었다. 우리의 결혼식은 겨울의 한가운데에서 열렸다. 하얀 눈이 천천히 내리는 가운데 나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태준과 함께 서 있었다. 결혼식장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로 가득했지만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는 우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다. 우빈, 당신도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마음속으로 그를 떠올렸다. 그러나 곧 나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남긴 선물 덕분에 나는 새로운 가족을 찾았어요. 결혼식 내내 민준은 태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태준이 진짜 아빠인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그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이제야 완전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혼식이 끝난 후 우리는 가족과 함께 우빈의 묘를 방문했다. 하얀 꽃다발을 들고 그의 묘 앞에 서서 나는 조용히 말했다. 우빈, 고마워요. 민준을 내게 남겨주어서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지만 이제 나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당신도 우리를 지켜봐 주세요. 태준은 내 옆에 서서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는 우빈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우빈, 내가 당신의 아들 민준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혜린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우빈이 우리를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며 그의 존재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았다. 결혼 후 우리의 삶은 평온하지만 특별한 행복으로 가득했다. 태준은 민준을 아들로서 진심으로 사랑했고
민주는 그를 아빠라고 부르며 하루하루 더 밝게 자랐다. 어느 날 밤, 민준이 내게 말했다. 엄마, 아빠가 있어서 너무 좋아.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지? 나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진짜 가족이야. 그날 밤, 나는 창문 밖의 달을 보며 생각했다.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고통을 주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사랑과 가족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된다는 것을. 나는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리고 그 행복은 나를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게 할 것이다.